여러분, 혹시 영화관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조명이 다 꺼지고 영화가 딱 시작됐는데 막 첫 10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 그냥 빈 스크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아마 바로 집중력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딥다이브에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시작되는 그 첫 몇 분이 뭐랄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영화 감독들이 보통 첫 장면에 사활을 걸잖아요. 교실이라는 공간도 똑같습니다. 첫 시작이 남은 시간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교실을 들여다보면 꽤 안타까운 장면들이 자주 펼쳐집니다. 안타까운 장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탁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출석부나 서류 작업에 막 쫓기고 있고, 학생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뻘쭘한 10분을 겪어본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은 앞에서 막 뭐 적고 계시고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맞아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귀중한 시간이 공중으로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거든요. 비효율적인 교사들은 이 첫 몇 분의 가치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라고 쳐도 그게 매일 쌓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시간이 버려지는 걸 넘어섭니다. 교실의 공기 자체가 약간 뭐랄까 느슨해져 버리면서 남은 수업을 이끌어갈 동력까지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머리를 탁 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러면 학생들이 수업에 지각하는 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네요. 오,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일찍 와서 제자리에 앉아 있어 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고 허검에 낭비되는 시간뿐이라면 학생 입장에서는 굳이 제 시간에 교실에 도착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학생의 어떤 태도 문제 이전에 그 낭비되는 상황 자체가 지각을 유도하고 있는 셈인 거죠. 정시에 도착한 학생이 오히려 지루함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구조니까요. 진짜 그러네요. 일찍 온 애들만 손해보는 느낌이랄까? 네네, 그래서 이 버려지는 시간을 완벽한 출발선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탄탄하게 설계된 시작 루틴이죠. 시작 루틴이요? 그냥 수업 중 치면 인사하고 바로 진도 나가는 거 말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핵심은 교사가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학생 스스로 명확히 알고 행동하도록 미리 가르쳐두는 거죠. 아, 들어오자마자 알아서 척척 움직이게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적힌 짧은 과제를 바로 푼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 루틴이 그냥 단순한 시간 때우기 용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숨겨진 목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전 시간에 뭐 체육이나 수학 과목에서 남아있는 생각들 혹은 쉬는 시간에 들뜬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 모드로 뇌를 전환시키는 그 트랜지션하는 핵심적인 과정인 거죠.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주의를 집중하기까지의 그 약간 붕 뜨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워밍업 시간으로 쓴다는 거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결국 효과적인 수업은 반드시 이 탄탄한 시작 루틴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와, 결국 처음 10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지 아니면 남은 수업을 팽팽하게 땡겨줄 훌륭한 출발점, 그러니까 런치패드로 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선택에 달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꼭 교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리거든요. 오, 우리 일상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딱 시작하는 첫 10분, 혹은 여러분이 주재하는 회의의 첫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도 혹시 아무런 루틴 없이 그냥 멍하니 버려지는 시간이 숨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는 거죠. 아, 진짜 뜨끔하네요. 저도 당장 내일 아침 첫 10분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고민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고민거리죠? 이렇게 공들여 만든 효과적인 시작 루틴조차 매일 똑같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기계적이고 지루한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익숙해진 루틴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매번 신선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바쁜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습관 형성과 단순한 편리성 사이에 정말 놀라운 상관관계를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흔히들 굳건한 의지력이 좋은 습관을 만든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행동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즉 얼마나 편한지가 우리 습관을 진짜 지배한다는 엄청 흥미로운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첫째, 편리성이 행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결정해버립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드는 노력이나 시간, 의사결정의 양이 습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이 번하면 당장 하게 되고 불편하면 안 하게 된다는 정말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원리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길이 가장 흐르기 쉬운 곳으로 쫙 알아서 가잖아요.
사람의 행동도 억지로 의지력을 쥐어짰기보다는 가장 편리한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 아닐까요? 둘째, 사소한 편리함의 세팅이 극적인 행동 변화를 만듭니다.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그 편리성에 진짜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해요. 재밌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현관문 바로 옆에 작은 쓰레기통 하나를 두는 아주 사소한 조치로 우편물 분류를 살짝 더 편하게 만들었더니 매번 귀찮다고 미루던 나쁜 버릇이 싹 고쳐진 사례가 있어요. 또 하나, 단체 그룹 채팅 같은 도구가 멀리 사는 가족들과 연락하는 걸 훨씬 쉽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만들어주니까 가족과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장 오늘 만들고 싶은 습관을 위해 내 주변 환경에서 대체 뭘 가장 먼저 편하게 바꿀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결국 좋은 습관을 내 삶에 자연스럽게 안착시키고 싶다면 내 약한 의지를 탓하며 시험할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장 실행하기 가장 편안한 상태로 주변 환경부터 싹 세팅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 핵심 비결이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아니라 그 밀린 빨래나 설거지에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솔직히 설거지하면서 운동이 될 거라고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일상 습관과 신체 활동에 관한 짧은 에세이거든요. 바쁜 일정 속에서 헬스장 갈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다면 우리가 매일 피할 수 없는 집안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을 일상 한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표를 보면 정말 빈틈이 없잖아요. 끝없는 업무에 가족 챙기는 시간에 운동을 1시간을 따로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무리에 가깝죠. 진짜 그래요? 저만 해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화두가 꽤 흥미롭습니다. 운동을 위해서 일상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일상의 가장 귀찮은 의무들을 운동의 기회로 탈바꿈시키라는 거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약간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더라고요. 헬스장 갈 시간도 없어서 피곤한데 그 지친 몸으로 쓰레기 버리면서 운동까지 하라고. 안 그래도 싫은 집안일에 막 스트레스만 더 얻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집안일이나 대기 시간을 대하는 심리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주전자 물이 끓기를 기다리거나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시간을 그냥 버려지는 지루한 시간으로 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바로 그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귀찮은 시간으로 인식하죠. 하지만 이 불가피한 순간들을 신체 활동을 위한 기회로 재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걸 노동의 연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멍하니 기다려야 하는 그 지루한 자투리 시간을 내 몸을 위한 일종의 미니게임으로 바꾸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미니게임. 막 자료에 나온 것처럼 주전자 물이 끓기 전까지 스쿼트 10개 달성하기, 아니면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하기 같은 식으로요? 맞아요. 그 미니게임이라는 시각이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 자료는 운동에 대한 우리의 그 완벽주의를 깨부수려고 말하거든요. 운동이라고 하면 반드시만 예쁜 운동복을 갖춰 입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려야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심리적 장벽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약간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솔직히 주전자 물 끓는 1분 동안 스쿼트 10번 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진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나요? 본격적인 헬스장 운동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 아닌가요? 물리적인 1분의 운동량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가 진짜로 강조하는 효과는 누적, 그리고 진입 장벽에 있습니다. 누적이요?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루에 집안일로 발생하는 1분, 3분짜리 자투리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짧은 신체 활동들이 하루 종일 모이면 꽤 상당한 누적 활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요? 일상의 그 귀찮은 의무가 내 건강을 챙기는 긍정적인 트리거로 뇌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헬스장을 갈 시간을 낼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바빠서 운동 못해 라는 핑계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게 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결국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1분 1초의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정표에 완벽한 1시간짜리 운동이라는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헬스장에 갈 여유가 없다고 막 좌절하는 대신에 지금 당장 밀린 설거지를 하면서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갖는 것. 그게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일상의 틈새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상이 곧 운동장이 되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매일 보는 그 꽉 찬 일정표 안에 숨은 틈새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오늘 깊이 파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는 1분이 훌륭한 스쿼트 시간이라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또 다른 집안일 대기 시간 중 어떤 순간을 나만의 비밀 운동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진짜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네, 그렇죠. 누구나 좋은 건 나누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만약에 내 아이다. 그것도 내 아이가 좀 유독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이 입이 근질거리는 걸 참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는 제공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이런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어떻게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파헤쳐보는 미션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칭찬이나 자랑을 많이 하면 그게 아이 자존감을 막 높여줄 거라고 굳게 믿으시거든요. 잠깐만요. 그거 사실 아닌가요? 저라도 제 아이가 수학 천재다. 아니면 뭐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다 하면 진짜 동네방네 소문내서 길을 팍팍 살려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내 작은 천재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부모 마음 아닌가요? 아, 물론 감정 자체는 당연하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에서 짚어주는 핵심 규칙이자 함정입니다.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감정 자체가 문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감정은 괜찮은데 다른 게 문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 자랑을 듣는 대상의 범위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내 아이의 놀라운 행동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 대상을 아주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님 정도로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한테만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꽁꽁 숨겨야 하죠? 좋은 건 널리 알릴수록 아이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부모는 순수한 기쁨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게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 순간 아이한테는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거대한 기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러니까 텍스트에 언급된 아이들이 받는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바로 거기서 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원래 100인데 부모님의 그 자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막 300, 400의 능력을 가진 완벽한 사람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기대치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마치 제가 글을 쓰는데 이제 막 초고가 나왔을 뿐이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벌써 다음 노벨문학상 후보라고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진짜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엄청난 걸작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상태에서 진짜로 책을 완성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저라면 진짜 부담감 때문에 단어 하나 적는 것도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재성을 칭찬받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이 지속되면 논리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잘못된 자아의식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자의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주변의 과도한 칭찬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을 엄청난 업적과 그냥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화려한 성취를 이뤄내는 모습만을 진짜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평범한 자신이나 실패하는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완전히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스트레스 좀 받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텍스트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지나친 완벽주의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아, 완벽주의요. 그게 심해지면 진짜 버티기 힘들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무거운 기대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아예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학업 중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고 텍스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성취 이면에 그런 무서운 부작용이 숨어 있었다니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건가요? 부모는 아이가 어떤 대단한 업적에 의해 규정되는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성취와 무관하게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그들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게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아,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듣다 보니까 이 심층 탐구가 단순히 영재 부모님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기대감을 막 표현하실 때 혹시 내 말이 상대방을 어떤 무서운 틀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칭찬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타인이 열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의 그 모든 화려한 업적과 기대를 싹 걷어낸다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요란한 알람 시계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날 밤 무심코 뜨적이는 펜과 종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뻔한 조언을 좀 넘어설 건데요. 문장 하나가 어떻게 우리 생각과 행동의 스위치를 탁 켜는지 그 원리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꽤 도발적인 비유를 하나 들거든요.
바로 영화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 요정의 마법입니다. 아, 신데렐라요. 뭐 호박 마차 만들고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스크린 속에서나 막 일어날 법한 그런 기적 같은 마법을 일상의 어려움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강력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자료 읽었을 때는 아니 무슨 현실에서 마법이야 하면서 약간 코웃음을 쳤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요령을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일종의 행동 해킹에 가깝더라고요. 이 마법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는데요. 지금 당장 직면해서 처리해야 하는 어떤 실시간의 어려움들을 먼저 종이에 쭉 적어보라는 겁니다. 종이에 일단 그냥 적어라.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어려움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서 다시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론은 알겠는데요. 솔직히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단순히 긍정적인 문장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상황이 진짜 달라질까요? 약간 의심이 드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현실의 고통을 억지로 외면하려는 어떤 자기 기만이나 독성 긍정 같은 걸로 빠질 위험은 없는 건가 싶어서요. 단지 글의 형태에만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삶이 변한다는 건 약간 비약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라고 빈말의 주문을 막 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에 나온 아침 5시 기상 예를 들어서 그 숨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침 기상. 만약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그 고충 자체에만 에너지를 막 쏟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장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이불 속에서 진짜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료의 요령에 따라 그 고충을 확 적는 대신에 종이 위에 나는 매일 일찍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라고 아예 확언하듯 긍정적인 진술을 써보는 겁니다. 나는 매일 일찍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적는 행위가 문제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초점을 힘들다는 장애물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과정인 거죠. 아, 그러니까 억지 긍정이 아니라 초점의 이동이군요. 그 힘들다는 감정의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적극적인 설계자로 내 위치를 딱 재설정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전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건 그렇게 종이에 한 줄 딱 적는다고 다음날 아침에 그 끔찍한 피곤함이 진짜 마법처럼 사라지냐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 자체가 무슨 마법처럼 뿅 하고 증발하진 않겠죠. 하지만 자료가 방점을 찍는 부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분명한 변화입니다. 생각과 행동 방식의 변화요? 네. 긍정적인 진술을 적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무의식은 그 문장의 목표에 맞춰서 다음 행동의 경로를 막 재조정하게 되거든요. 단지 진술을 적는 것만으로 행동의 방향이 바뀌고 그 변화가 쌓여서 결국 삶에서 진짜 마법 같은 결과와 자신감을 목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와, 신데렐라의 마법 지팡이는 요정의 손에 있었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펜은 뇌의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하는 도구였네요. 목적지를 고통에서 성취로 다시 입력하는 순간 무의식이 그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맞아요. 일상적인 어려움을 그저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 적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우리에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부여하죠. 그리고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태도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자료가 우리에게 짚어주는 현실 속 마법의 진짜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문장을 뒤집었을 뿐인데 문제에 막 끌려가는 대신 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는 통찰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남기고 싶네요. 아,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골칫거리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긍정적인 단 한 문장으로 바꿔 적는다면 내일 아침 과연 여러분의 하루엔 어떤 마법 같은 행동의 변화가 시작될까요? 여러분,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3강 6번 텍스트를 통해서 정규 교육이 끝난 후 개인적 성장에 대한 책임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소스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그저 자신한테 놓인 경주?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성적 올리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그거 하나만 엄청 열심히 뛴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이제 고생 끝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치 배움의 여정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것처럼 다들 행동하죠. 완전 공감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나서 왜 갑자기 방황하고 멈춰서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죠. 평생 우리를 이끌어주던 로드맵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비디오 게임 같아요. 튜토리얼에서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깼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다음 목적지 알려주던 그 퀘스트 마커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지 않나요? 와, 그거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로드맵이 뿅 하고 사라진 바로 그 시점이 시점이? 사실은 삶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때라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길을 알려주는 화살표도 없는데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고요? 약간 멘붕 오는데요. 그래서 성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학교 교육이 끝나는 순간부터 성장은 전적으로 그 자발적인 영역이 되거든요. 아, 자발적이요? 그래서 소스의 그 건강한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 비유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침에 알람 울릴 때 우리 다들 5분만 더 잘까? 막 이런 내적 갈등 엄청 겪잖아요. 네, 맨날 겪죠.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헬스장 기구에 앉혀놓지 않는 이상은 혼자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전적으로 쏟아야만 유지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생의 성장도요. 근데 현실의 성장은 헬스장보다 훨씬 피곤한 것 같아요. 운동은 어떤 기구 쓸지 루틴이라도 있지만 인생은 자기가 직접 다 설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게 왜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자동으로 위로 올려주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없다는 뜻이거든요. 와,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네, 이런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이 없으면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의 삶이나 커리어의 발전이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된다는 아주 엄중한 분석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매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성장의 책임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정해진 끝이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좋죠. 텍스트에서는 스스로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경력 진전이 멈춘다고 경고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꿈꾸는 최종 목표 달성이나 완벽한 은퇴 같은 개념도 사실은 누군가 끝을 정해놓았던 학교 교육 시절의 낡은 환상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끝이 있다는 그 환상 말이죠. 맞습니다. 끝이 없는 진정한 여정을 위해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에게 부여할 새로운 퀘스트는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행동 모범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립니다. 올림포스 지문을 바탕으로 100마디 잔소리보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어떻게 아이의 삶과 가치관을 형성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첫째,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 같아요. 우리가 각 잡고 뭔가 가르치려 할 때보다 그냥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 있죠. 아이들은 이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우연히 들으면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부모의 가치관을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둘째, 확고한 인격은 좋은 말을 그저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관 교육은 좋은 교훈을 틀어놓는 오디오북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라이브 공연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일상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유지하는 걸 봐야 비로소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연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결정하는 모습 같은 훌륭한 행동을 일상에서 묵묵히 실천해보세요.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이런 삶의 태도는요, 나중에 아이가 유혹적인 새길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쭉 나아갈 수 있게 꽉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 됩니다. 결국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교육은 부모가 일상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좋은 행동 모범 그 자체입니다.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짧은 아티클 하나를 바탕으로 아주 도발적인 미션을 하나 수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대되네요. 그 바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업무용 달력과 개인용 달력의 완벽한 분리가 사실은 우리의 집중력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보통 그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워라밸을 지키자면 두 영역을 철저히 나누는 게 정답이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개인의 삶이 온전히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마치 그 두 세계 사이에 아주 두꺼운 방음벽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방음벽을 세우는 게 겉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 같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소스 자료를 보면 이 완벽해 보이는 방음벽이 오히려 우리를 심각하게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산만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 회사 캘린더를 보면서 오후 3시 미팅 준비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아이 학원 픽업 가야 했던가? 하면서 황급히 개인 스마트폰 캘린더를 열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나 뭐 하나 놓친 게 없을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의 원인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원인이요? 왜 그렇게 양쪽을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정보가 두 개의 달력에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뇌는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무의식 중에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분리된 달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양쪽을 확인하는 그 반복적인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집중력을 흐트리는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마치 컴퓨터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갉아먹는 것과 같아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두 개의 내비게이션 화면을 동시에 켜놓고 운전하는 꼴이네요. 이쪽 길 안내 봤다가 저쪽 화면 봤다가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기 십상이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척 명확합니다. 디지털 앱이든 종이 수첩이든 도구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네, 무조건 하나로 합치라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일정을 한 곳에 정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랑 개인 용무를 한 곳에 뒤섞어 두라고 자료는 말하지만 과연 이게 괜찮은 걸까요? 저만 해도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거부감이 드시나요? 생각해보세요. 금요일 저녁에 있는 소중한 결혼기념일 일정 바로 옆에 그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임원진 보고회의가 나란히 적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혼란과 스트레스를 부추기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달력만 봐도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더 큰 그림이요? 업무의 압박감이 개인 시간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일정을 하나로 합치는 건 무질서하게 뒤섞이는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시야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 여러분의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투명한 거울이 되는 거죠. 달력이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달력이 두 개로 나뉘어 있을 때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회사 일에 얼마나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반대로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전체적인 비율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워라밸을 지키겠다며 세워둔 그 견고한 방음벽이 사실은 내 삶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 가림막이었던 거네요. 내 말이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개의 달력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지만 하나로 통합된 달력은 일과 개인 생활의 진정한 시간 배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합치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와, 내 시간에 진짜 민낯을 마주해야만 제대로 된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심층 분석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네, 여러분의 시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모든 일정을 단 하나의 달력에 모아 여러분의 하루가 쪼개지는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재배치하고 싶어지는 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한 번쯤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상업용 블로그 운영 비결에 대한 빠른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이 제품 판매용 블로그를 막 시작할 때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잘못된 비즈니스 마인드를 버리고 진짜 독자를 끌어모으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첫째, 뻔뻔한 홍보의 역효과입니다. 흔히 상업용 블로그니까 무조건 내 제품 이야기만 꽉꽉 채워야 한다고들 착각하시는데 이거 진짜 최악의 접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4시간 내내 홈쇼핑 광고만 주구장창 틀어주는 TV 채널이 있다면 여러분은 굳이 챙겨보시겠어요? 에이, 당연히 바로 채널 돌려버리시겠죠.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내 제품 자랑만 뻔뻔하게 늘어놓는 글은 정말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럼 둘째,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느냐? 바로 가치를 무료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맨날 홍보만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다시 찾아올 진짜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딱 봤을 때 정말 유용하거나 너무 재밌다 싶은 정보를 완전 공짜로 거저 팍팍 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건요. 결국 신뢰 구축이 곧 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 퍼주는 무료 정보로 사람들의 관심을 싹 끌어모으는 게 사실은 실제 제품 판매를 터뜨리기 위한 가장 든든한 초석이 되거든요. 일단 유용한 정보로 찐 팬층을 만들어놔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판매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대박나는 블로그의 진짜 비결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내 독자들이 진짜로 관심 가질 만한 글을 쓰는 거예요. 성공적인 상업용 블로그의 핵심은 내 제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원하는 유용하고 재미있는 가치를 먼저 무료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쁜 여러분을 위해 핵심 자료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1분 요약. 주제는 바로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더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들 좋은 글을 쓰려면 불필요한 단어는 싹 다 빼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이 원칙을 그대로 썼다간 진짜 큰일 나는데 도대체 왜 말할 때는 글 쓸 때보다 훨씬 더 긴 설명이 필요한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두 가지는 접글법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글쓰기 전문가들은 무조건 군더더기를 지우라고 하죠. 하지만 말할 때는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지고 부연 설명을 해야 하니까 글 쓸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한 단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완벽하게 다듬어진 글처럼 팩트만 딱 던지고 휙 넘어가 버리면 듣는 사람이 과연 그 내용을 단번에 소화할 수 있을까요? 둘째, 말하기에는 다시 보기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땐 언제든 앞문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선 한번 훅 지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제 몸에 뒤로 감기나 반복 재생 버튼이 달려있진 않잖아요. 셋째,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듣는 사람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엄청 쉽게 흐려집니다. 듣다가도 아차 하는 순간 금세 딴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 이때 뼈대가 되는 진짜 중요한 문장 하나를 놓쳐버리면 그 뒤에 대화 흐름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같은 요점이라도 의도적으로 단어를 팍팍 써서 더 길고 자세하게 짚어줘야만 청자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려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들을 수 없는 청자의 특성을 배려해서 핵심 요점을 한층 더 길고 풍성하게 풀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참석했던 회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혹시 그 시간에 무려 3분의 1을 완전히 비생산적으로 낭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 3분의 1이나요? 네, 엄청나죠.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분석 자료는 단 하나. 바로 올림포스 3강 12번 텍스트입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목표는 그 비생산적인 회의를 어떻게 가장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석을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차분하게 분석의 방향을 설정해보자면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겪는 회의의 잠재력과 실제 현실 사이의 격차를 짚어주거든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같은 거군요. 맞아요. 거기서 텍스트에 담긴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낼 겁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회의에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이 대조되잖아요. 원래 회의란 게 혼자서는 절대 떠올리지 못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인데 말이죠. 그렇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니까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평균적으로 참석자들은 회의 시간의 약 3분의 1을 비생산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거네요. 제 말이요. 마치 보물을 찾으러 다 같이 모였는데 전체 시간의 3분의 1은 그저 의미 없이 삽질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삽질 비유 좋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해야 할 회의가 왜 그렇게 시간 낭비로 전락하는지 텍스트가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그 삽질을 멈출 수 있죠? 그게 텍스트가 제시하는 명확한 해결책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가요? 전 약간 엄청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도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엄청 단순합니다. 바로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논의할 안건 목록을 만들고 회의 전에 다른 참석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냥 종이 한 장 미리 돌린다고 해결된다고요? 에이, 너무 시시해 보이죠? 하지만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단순한 행동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안건을 미리 공유하는 건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해준다는 텍스트의 논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의실 문 열고 들어와서야 오늘 우리 왜 모인 거죠? 하고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대 스스로 회의 참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마련해주는 거죠.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맥락을 파악하려고 쓸데없이 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어요. 네, 불필요한 인지적 부담이 싹 사라지니까 비로소 진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뇌의 여유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정리가 싹 되네요. 결국 비생산적인 3분의 1의 시간을 창의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네, 회의 전 안건 목록을 만들고 공유하는 사전 준비에 있다는 거군요. 아까 제가 무의미한 삽질에 비유했었는데 미리 공유된 안건은 바로 그 삽질을 멈추게 하는 보물지도인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여기서 듣고 계신 당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묻고 싶네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회의 안건 목록을 미리 보내주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회의에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에 그치시나요? 보통은 그냥 일정 확인용으로 훑어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혼자서는 떠올리지 못할 그 창의적 아이디어의 씨앗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계신가요? 와,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네, 주어지는 지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